자, 한 주 동안 창업자 여러분들의 심장을 뛰게 한 뚝뚝. 네, 안 되네. 그걸 날 보면 어떡해요. 알겠습니다. 자, 심장을 뛰게 한 가장 핫한 이슈를 골라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뉴스의 뒷얘기를 털겠습니다. 하드코어 뉴스 깨기 시간. 썰전을 지향하는. 지향하죠. 하지만 썰전은 아닙니다, 저희는. 그렇죠. 네, 스타트업 팟캐스트 비욘드 스타트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저는 이한종이고요. 인세입니다. 네, 오늘 이상수 대표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갑자기 이렇게 좀 어우신 것 같은데요. 네. 네, 뭐 온에어 사인을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비욘드 스타트업 벌써 6번째 시간입니다. 그러게요. 네, 저희가 지난주에 한 번 쉬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날씨가 더워서 쉰 건 아니었고요. 저희가 아니었고요. 지난주 좀 바빴습니다. 저희가 진행하는 그 비욘드 광복절이기도 했고요. 광복절. 네. 광복절이고 또 저희가 운영하는 베스트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입주 기업들을 모집하고 심사하고 이제 모시는 모시고. 과정에 나름 바빴는데 네. 그 과정을 총괄 지휘하고 계셨던 우리 이은세 총괄님이 관련해서 좀 업데이트를 좀 해주시죠. 네. 네, 저희가 드디어 이제 훌륭한 기업들을 모시고 지원을 드릴 수 있게 됐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비욘드 스타트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인큐베이션을 진행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6개월과 그리고 최장 1년까지 12개월까지 해서 지금 공간을 지원해드리는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모신 우리 이상수 대표님도 저희 이번에 모신 기업들 중에 한 곳인 스마트마인드라는 기업의 대표님이시고요. 너무나 훌륭하고 재밌는 기업들이 많이 오시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 앞으로 이제 지원을 좀 잘 해드려야 된다는 각오를 계속해서 다지고 있습니다. 요새 총괄님이 좀 행복해 보이세요. 저는 진짜 행복해요. 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총괄님의 삶의 미션이 뭐냐면요. 파운더의 삶을 뭐였죠? 그러니까 그 비범한 저는 예전에 안트프너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썼는데 언젠가부터 그 단어를 좀 안 쓰게 되는 것 같고요. 요새는 파운더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좀 비범한 파운더들을 많이 만나서 그분들이 왜냐하면은 언젠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보게 됐어요. 그 뭐 대기업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 대기업에서 나온 것 중에 야 이거 진짜 죽인다. 그렇게 말해본 적이 언젠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최근에는 오히려 그 작은 기업들이 그런 너무 멋진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그런 비범한 파운더들을 많이 만나서 그분들이 그런 멋진 일들을 좀 많이 할 수 있게 해드리고 싶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 그게 이제 저는 좀 미션처럼 됐습니다. 말이 많네요 오늘 제가. 아닙니다. 오랜만에 방송을 저희가 하니까 하고 싶었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우리 총괄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최종 선발된 팀들 대표님들을 이제 차례로 모셔서 네. 각 그 대표님들이 갖고 계신 기업가 정신을 탐구를 저희가 좀 해보려고 하고요. 그 첫 번째로 우리 스마트 마인드 이상수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아직까지 이렇게 좀 혀가 안 풀리시고. 네, 또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네, 괜찮으실 거예요. 워낙에 좀 말씀을 좀 나눠보면 네네네. 이렇게 그 하고 계시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너무 열의가 많이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걸 보여주셔서 저는 오늘도 너무 기대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개발 중이신 프로젝트가 유저 지향의 온라인 광고 타겟팅 및 중개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잘 일반인들한테는 잘 와닿지가 않는 것 같아요. 한번 간단히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예, 네.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아마 많은 분들이 네이버나 뭐 나음을 통해서 기사들을 보실 거예요. 뉴스 기사들을 보실 맞습니다. 텐데. 네. 또는 유튜브에서 뭐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이제 보시게 되겠죠. 네. 그게 보면 이제 동영상 광고가 중간중간 뜨게 됩니다. 그죠? 네. 그리고 뭐 신문에 기사를 타고 들어가면 배너가 위나 오른쪽에 이렇게 이제 배너들이 보이게 되죠. 그런 것들을 이제 디지털 광고라고 하고요. 그런 광고들을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딜리버리 해줄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연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그 광고를 딜리버리하는 회사들, 예를 들어서 뭐 신문사라든지 방송사라든지 이런 방송사들이 그거를 주업으로 하고 있는 뭐 예를 들면 구글이라든지 이런 쪽보다도 훨씬 이익을 많이 창출할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라는 플랫폼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쟁사가 네이버, 구글, 페이스북 그렇게 되면 이제 삼사인가요? 네. 처음부터 이제 그렇게 되면 저희 바로 망할 테니까.
그렇게는 뭐 지향은 하고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향하고 계신 건데요. 네. 저희도 새로운 기술들을 도입해서 그 경쟁하려고 지향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네이버나 그 페이스북이나 구글이 갖고 있는 그 CPC 광고 그 플랫폼이 있잖아요. 네네. 걔네보다 조금 앞서 있는 걸 개발을 해서 혹시 구글이나 페이스북에 인수도 하실 수 있겠네요. 뭐 해준다 그러면은 당연히 제가 그럼 네. 영원한 적은 아니군요. 그럼요. 적인 척하면서 이제 인수가 되는. 맞습니다. 그런 그림이 또 있네요. 좋습니다. 네. 자, 그 개발하고 계신 아이템과 여러 가지 비즈니스적인 부분들 이런 거는 저희가 조금 이따가 더 깊이 살펴보고요. 저희 방송은 창업자의 삶에 대해서 인문학적인 성찰을 하는 방송입니다. 참 이런 방송 보신 적 있나요? 저 인문학적 소양이 제일 부족한데요. 괜찮아요. 인문학은 많이 안 들어가고요. 그냥 그 뭐죠 네이밍이니까. 네이밍만.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이상수 대표님의 성장 과정,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어떤 아이였는지부터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말을 잘 안 듣는 아이였습니다. 그러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부모님 말도 안 들으시고. 제일 말 안 들었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공무원 생활을 하셨는데 그러시군요. 제가 그러니까 공무원이 굉장히 틀에 박혀 있잖아요. 그렇죠. 그 권위주의적이시고, 네. 권위주의적이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굉장히 싫어했었고요. 음. 근데 동시에 또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아버지께서 이제 공무원이시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접해볼 수 없는 것들을 많이 좀 접해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어요. 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많은 분들이 그 메인프레임, IBM의 메인프레임이라는 이야기를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거의 모르죠. 저도 모릅니다. IBM의 메인프레임이 뭡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큰 서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전에는 뭐 네. 이런 데스크탑이나 스마트폰 같은 것들이 없었고 맞아요. 큰 서버가 하나 있고 그냥 거기에 뭐 타자처럼 이제 키보드가 달려 있으면 방 그 하나 있죠. 방 하나. 그죠? 터미널에서 접속해서 여러 명이 이제 쓸 수 있는데 요즘에 생각하면 클라우드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미 터미널이 하나 있고 메인프레임 컴퓨터가 있는데 이 클라이언트 컴퓨터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요. 키인만 할 수 있고 네. 실제 컴퓨팅은 저기 메인 프레임이 수행하게 되는 거죠. 네네. 버추얼 머신 같은 거죠. 일종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곳이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공무원이시다 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제 그거를 좀 쓸 수 있는 이런 이야기 해도 되나요? 그때 네, 그런 얘기를 불법일 하는 게 이 수도 있는데. 방송입니다. 네. 괜찮습니다. 뭐 공소시효 다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써볼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게 됐었어요. 와, 아버님 되게 영향력자셨나 봐요. 그렇진 않은데 이제 뭐 공무원이시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연계가 돼가지고 제가 토요일 일요일 되면은 뭐 놀러 가서 좀 쓸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그때만 해도 IBM이 거의 갑 중에 갑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그때는 PC가 아예 없었죠. 그래서 뭐 기계어, 어셈블리어 요즘에 많이 알고 계신 C, 자바 이런 것들이 나오기 포치안도 전에 있었고 뭐 코볼 뭐 이런 것도 있었죠. 도스 합니다, 저 도스. 도스. 그거는 이제 한참 이후에 나오게 됐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뭐 컴퓨터를 가지고 이제 놀 수 있는 기회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계속 말씀드릴까요? 그 중고등학교 시절도 계속 그러면 컴퓨터 사이언스 쪽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인프라들에게 자연스럽게 노출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자라신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한국에서는 아마 삼성 하면은 알라딘 PC라고 뭐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너무 옛날 이야기를 제가 꺼내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저는 제일 처음 쓴 PC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누가 그런 글을 올리셔가지고 생각을 해봤는데 네. 제가 제일 처음 쓴 PC가 막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정도에 X2를 처음 썼던 것 같아요. 대구에서 나온 거예요. 네네. 그게 8비트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알라딘은 16비트였죠. 아마 네네. XT8였나요? XT XT였죠. 8MHz로 동작. 그러니까요. 플로피 디스크 들어가. 플라피 디스크가 있죠. 맞아요. 90년대 초반 정도 될 것 같아요. 286, 386 막 그런 거 아닌가요? 그 전입니다. 전이죠. 8086, 이야. 88 나올 때였는데. 확실히 방송 아재 방송이네요. 약간 그게 있어요. 지금 세대랑은 또 모르게 약간- 다르게 그때 하면은 그 자기가 이렇게 베이직 가지고 코딩 해보고 그런 것들이 그런 뭐랄까 좀 그 당시의 색깔이 지금하고 좀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대학을 다니는 동안에 그러니까 첫 번째
스타트업을 제가 하게 됐는데 그거와 사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컴퓨터를 이제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고 처음에는 그냥 뭐 응용 프로그램들만 사용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프로그래밍을 뭐 GW 베이직을 통해서 이제 프로그래밍을 시작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걸 가지고서 뭔가를 만들어서 팔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냥 하게 됐죠. 근데 그때는 90년대 뭐 중반 시절이니까 그걸 가지고 뭐 스타트업이라는 말도 없었고요. 맞아요. 그냥 회사를 차린다고 해서 뭐 이거를 뭐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한다 이런 것도 개념이 아예 없었을 때였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게 처음에 그 바이러스를 잡는 프로그램을 만들게 됐는데요. 사실은 그 계기가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V3가 네. 안철수 연구소인가요? 네. 그래서 V3 버전이 이제 나와 있었고 뭐 비슷하게 이제 나온 게 한글과 컴퓨터에서 이제 1.53D라는 워드 프로세스가 이제 사람들이 쓸 때였는데요. 그 당시 대부분의 노튼 안티바이러스나 아니면 V3 바이러스들이 패턴을 기반으로 해서 유사한, 그러니까 패턴이라는 게 결국 프로그램은 0101이니까요. 네. 그게 바이러스가 이제 그 바이너리 코드로 엑스큐터블하게 실행 파일로 바뀌게 되면 바이너리 코드로 되니까 그게 마치 그림처럼 바뀌게 되거든요. 0101 코드로 되게 되면 그림처럼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은 유사한 종류의 바이러스면은 비슷한 종류의 그림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찾아내는 패턴 인식 기반의 바이러스 디텍터들이 이제 많이 나왔는데 V3도 처음에는 그랬었고요. 지금도 계속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머신러닝 기법을 좀 도입해서 한번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네. 그 당시는 사실은 머신러닝이라는 것도 몰랐고요, 사실. 우와. 왜냐하면 뭐 바이러스라는 게 변형으로 나오게 되기 때문에 한 90% 이상 비슷한데요. 그렇다면 미래에 나온 걸 어떻게 좀 한 80%, 90% 비슷한 놈을 잡으려고 만들어놨더니 80% 못 잡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다음에 나오는 걸 예측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머신러닝 기법을 좀 도입해서 네. 바이러스 디텍터를 만들게 됐죠. 결국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냐면 저 이런 얘기 아주 좋아합니다. 네. 그 당시에는 이제 기술만을 기반으로 했는데 사실 메모리가 그 당시는 XT가 640kb였고 그러면은 워드 프로세서 같은 것들 도스에서 실행하려고 하면은 적어도 한 580kb가 확보가 되어야 실행이 되는데 바이러스 디텍스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에다가 상주시켜 놓고 돌려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 메모리가 어느 정도 먹는지가 중요하거든요. 네. 제가 만든 게 한 150kb를 먹다 보니까 왜냐면 이제 요즘에 많이 아시겠지만 인공지능은 뭔가 트레이닝을 시켜놓으면 그거를 이제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거가 네, 이제 네. 메모리 많이 먹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줄여봐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 프로그램도 실행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든 바이러스 디텍터는 미래의 바이러스를 굉장히 잘 잡았는데 네. 다른 프로그램은 아무것도 실행을 못해요. 결과적으로 바이러스는 뭐 안전하겠네요. 바이러스로부터는. 그 외에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그게 스타트업을 우리 시작했죠. 대표님의 저기 컴퓨터공학 박사를 마치시고 했던 첫 창업이신가요? 정확하게는 제가 컴퓨터공학 박사를 완료한 건 아니고요. 네. 중간에 제가 관두고 나왔기 때문에 네. 그거 하기 전에 했었죠. 제가. 네. 훨씬 전부터. 그게 되게 재밌는 좀 전환, 그러니까 인식을 전환하신 거잖아요. 그 패턴을 인식하는 거가 아니라 이제 패턴을 예측하는 형태로 바꿔 나가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적용을 하신 건데 다음번 창업을 또 하셨잖아요. 예. 그때 어떤 그런 인식을 전환시켜 본 경험과 그리고 그 당시 이게 이렇게 해서 좀 안 되는 면이 있구나라는 거가 다음 창업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좀 된 게 있었나요? 네.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좀 뭐랄까 어리숙한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왜냐하면 그것도 결론적으로는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기술만 생각하고 얘가 정말 제품화시켜서 상업화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선 고려하지 않고 만들고 나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랬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그렇다면 기술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시장성이 있는지를 먼저 보고 실제로 상품화할 수 있을지를 이제 판단하고 네. 해야 되겠다라고 접근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했던 게 사실은 엑셀 같은 프로그램, 그 당시 이제 로터스 1, 2, 3라고 엑셀이 MS 엑셀도 아닙니다. 그게 이제 많이 있을 때였는데요. 무슨 저 디스크로 돌리는 거였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비싸다 보니까 일반 중소기업에서는 뭐 회계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비싸니까요. 많이 안 네. 쓰니까 그러면은 나는 비슷한 거를 만들어 가지고 싸게 팔면은 할 수 있겠다. 시장성도 충분히 있겠다라고 개발을 했죠. 네. 뭐 개발하는데 꽤 오래 걸렸으면 1년 이상, 1년 5개월 넘게 걸렸으니까요. 기본적인 걸 개발해서 시장에 가서 이제 팔려고 중소기업들한테 이렇게 들고 가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요. 로터스 1, 2, 3을 돈 주고 쓰는 기업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맞아요. 당시에 그랬어요, 진짜로. 다 불법 카피해가지고 쓰다 네. 보니까 제가 아무리 싸게 판다 하더라도 본인들한테는 돈을 줘야 되니까요. 그렇죠. 결국 그래서 또 이제 뭐 한 10카피 정도 팔고 그래도 파셨네요. 네. 그 지인들한테 이제 아하, 지인 찬스를 쓰셨군요. 네. 그렇게 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근데 진짜 좀 이야. 한편으로는 저는 지금 말씀 듣다가 생각이 난 게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맞는 것 같아요. 인프라는 너무 잘 돼 있는데 근데 사실 우리나라의 그런 그러니까 PC 아까 말씀드렸던 초입 PC가 이제 도입되는 그 초기에 보면 사실 그런 카피라이트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뭐 대표님도 잘 아시겠지만 뭐 예를 들면 저는 컴퓨터 학원이라는 걸 어렸을 때 다녔는데 PC가 이제 처음으로 도입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다 카피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카피라이트에 대한 개념도 없고 심지어는 뭐 그 롬팩 꽂는 것도 그것도 다 카피해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런 게 아직 남아있는 그런 시대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아직까지도 조금 내려오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약간 소프트웨어 하는 기업들에게는 그게 리스크가 될 수 있는 측면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이상수 대표님 여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죠. 또 한 번 또 창업을 하시죠. 그럼요. 자, 이건 또 어떤 아이템이죠? 예, 그게 이제 증권 HTS가 나오기 전에 증권 시장에서 이제 증권을 개인이 좀 트레이딩하는 거를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사실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예전부터 증권에 대해서는 증권 거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전에는 증권을 거래하는 방식들이 증권 시장에 가죠. 뭐 예를 들면 지금이면 뭐 미래에셋이나 그런 데 갑니다. 객장에 그러면 이제 객장에서 이제 가격들이 변화가 오잖아요. 네. 그럼 그걸 보고서 중개인을 통해 가지고 그게 이제 직원들이죠. 직원들을 그렇죠. 통해 가지고 하니까 실시간이 일단 안 되잖아요. 적어야죠 또. 예, 그 적어 가지고 뭐 넣고 하는 동안에 아니 또 오늘 이제 응답하라 1994를 본것 같아. 진짜 그때 그런 그랬습니다. 시절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PB들 같은 경우에는 그럼요. 직접 HTS를 하지 않고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사실은 뭐 바스킷을 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로 하긴 하지만 주요한 그 디시전 같은 경우에는 고객한테 물어보거든요. 직접 현재도. 근데 뭐 그런 식으로도 뭐 유지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거는 일반인들한테 통용되는 것들은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봤을 때 그렇다면 얘를 실시간으로 내가 할 수 있다면 실시간으로 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보다도 정보가 사실은 어쨌든 한 발짝 빠를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 수익이 당연히 이제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모 증권사에게 제안을 했고요. 그거를 만들 수 있겠느냐라고 저보고 이제 만들 수 있겠느냐 해서 그 부분을 이제 만든 적이 있었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실시간으로 바로 이제 오더를 해서 이제 할 수 있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트래픽 그 당시에는 이제 트래픽을 봐야 되니까요. 이게 그렇죠. 정말로 진짜 허수 주문인지 아니면은 뭔가 트래픽이 발생해서 올라가는 어떤 타이밍인지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게끔 하는 그 인디케이터 같은 것들을 좀 집어넣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사야 될 타이밍이다, 팔아야 될 타이밍이다라는 것들을 간단하게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만들었는데 뭐 제가 회사 이름은 이제 말씀드리기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처음에는 저는 이제 솔루션 형태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려고 했는데 당연히 대기업하고 하다 보니까 뭐 일부만 받고 개발한 거 이제 주는 상태가 된 거죠. 용역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뺏기게 된 거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는 그 연달아 그걸 이제 접고서 그 솔루션의 라이센스는 제가 뭐 다른 업체에서 가져가시게 된 거니까 이거를 가지고서는 제가 사업을 못 하게 된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착안한 게 그렇다면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거를 사실은 만들었으면 그 위에 이제 얹으려고 했는데 그분들이 가져갔으니 그건 드리고 이제 다른 거를 만들게 된 거죠. 뭐 예를 들면 그 무이험 차익 거래라고 해서 그 선물과 그 현물 간의 베이스 그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요. 그 차이를 이용해서
손해 보지 않고 거래를 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는 플랫폼을 이제 만들게 된 거죠. 그런 플랫폼을 개발하면서 직접 투자하셔가지고 돈을 버시면 안 되나요? 아, 실제로 해가지고 돈도 좀 벌기도 했었고요. 네. 실제로.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기관이라든지 큰 기업들이 정말 안정적인 상황에서는 그런 수익이 한 1, 2%씩 뭐 0. 몇 %씩 안정적으로 나타나는데 갑자기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손해가 확 생기거든요. 그렇죠. 소문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는 개인이 활용하기는 어렵고 기관들 같은 경우에 그런 프로그래밍 매수매도를 하기 전에 할 때에 일부 이제 적용하는 그런 알고리즘인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목표로 해서 이제 만들었던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이제 한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다 보니까 뭐 딸 때는 따지만 뭐 한 방에 또 이제 읽고 하니까 이렇게 결국은 뭐 비슷하게 이제 가게 된 거죠. 규제 때문에 그래요. 네. 그 금융 쪽에 이제 거래 정보에 대한 규제들이 있으니까 어려우신 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네 번의 저희 전문용어로 연쇄 창업가라고 하잖아요. 네. 계속 창업을 네 번 해서 네 번의 실패를 겪으시면서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제가 그거를 하고 있는 동안에 한 번 정도만 빼고는 파트너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할 때는 어쨌든 이제 회사를 상대로 하는 소프트웨어였기 때문에 CSO에 해당하시는 분을 하고 같이 이제 했었는데 뭐 제 동기고 친구였지만 네네. 그런데 그 전까지는 제가 CTO이면서 CEO였고 1인 창업자였고 개발자였고 그다음에 뭐 CSO 역할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됐죠.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어쨌든 간에 기술 기반의 기업이잖아요. 매출은 안 나오고 있고 그러면 제가 월급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네. 그렇다면 개발을 완료를 하고 나서야지만 제가 세일즈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품을 먼저 개발하고 제품 개발하고 나면 시간이 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세일즈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혼자서 다 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실패한 주요 원인이라고 지금은 제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략상에서도 사실은 전략이라는 게 수시로 바뀌잖아요. 환경이 바뀌면 전략도 바뀌어야 되고 그다음 솔루션을 개발하는 동안에 적어도 뭐 몇 개월에서 수년까지 이제 걸리게 되는데 그 사이에 초기에 생각했던 전략이 제가 혼자다 보니까 전략 생각하고 제품 개발하다가 다시 전략 바뀌면 제품을 완전히 뒤엎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 하잖아요. 제가 개발자 입장에서는 뭐 완전히 바꿔야 된다 그러면 하기 싫어지니까 처음에 생각했던 전략을 믿고 가는 거죠,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1년 이후에는 유효하지 않은 전략이 또 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시행착오들을 사실은 많이 겪었던 것 같습니다, 초기에. 결국에는 이제 그 변화하는 시장의 니즈에 맞춰서 이제 마켓핏에 맞는 제품을 내놔야 되는데 네. 혼자 너무 많은 역할을 하시다 보니 이제 개발 기간도 길어지고. 네. 그것도 그렇고 이제 기술에 너무 오리엔티드 돼 있었고 기술을 훨씬 더 중시했던 생각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솔루션이 없으면 사실 세일즈를 못 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기술이 우선이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지금은 사실은 제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주요한 페인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원래 전략을 하는 사람이라서 전략이라는 단어에 조금 예민한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품이 나오는데 기능이 한 개밖에 없어서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판별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기능이 10개가 있는데 이게 잘 안 됐어요. 그럼 뭐가 잘못됐는지는 2의 10제곱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콤비네이션이 거예요.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처음에 조금 만드시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 또 개발하시고 그런 과정이 아마 팀이 있었으면 됐을 것 같은데.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에자일 에자일이라고 방식으로 하죠. 그렇죠. 하죠. 네.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네 번의 실패의 아픔을 딛고 이제 국내 굴지의 대기업으로 커리어를 쌓게 되시죠? 네, 돈이 안 벌리니까요. 일단 돈을 먼저 벌어야겠다라는. 근데 가족도 생각을. 있으셨을 때. 그 당시는 제가 혼자였으니까요. 그러셨구나. 결혼하기 네. 전이었고 결혼을 늦게 해가지고 그래서 대기업을 가게 된 계기는 사실은 이제 스타트업 조그마한 회사를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들을 많이 알게 됐고요. 좀 경험 부족에서 나오는 실패라는 생각을 제가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과연 그렇다면 이제 뭐 소위 말하는 굴지의 대기업들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을까? R&D 측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고, 뭐 제품을 만들고 난 다음에 세일즈나 마케팅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고요. 특히나 이제 R&D 부서라든지 사업 부서들이 나누어져 있는 형태로 다 되어 있잖아요, 대기업들이. 네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떤 식으로 또 이제 붙여서 가는지. 왜냐하면 제품을 개발한 것과 얘를 상품화하는 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네. 그거를 어떻게 잘 엮어서 하고 있는지, 연계해서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알고 싶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뭐 삼성의 이제 대기업에 네. 들어가게 됐었죠. 네. 거기서 이제 거의 한 근 10년을 근무하시죠. 10년 좀 안 되게 네. 있었습니다. 그 10년 동안 다양한 것들 배우셨을 부분도 있고 좀 네. 아쉬웠던 부분도 있고 네. 그런 것들은 어떻게 좀 정리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아쉬운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네, 아쉬워하셨을 것 같아서. 이게 이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의사 결정들이 탑다운으로 이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게 장점이면서 이제 단점인데요. 네. 장점인 부분은 만약에 이제 뭐 글로벌 회사 입장에서 내가 뭐 글로벌리 뭐 한 1위, 2위, 3위 하는 업체인데 1위 업체다. 2위, 3위 정도 하는 업체인데 1위 업체를 따라가고 싶다라고 하면 목표는 명확하잖아요. 내가 해야 되는 목표는 2위에서 1위를 따라잡는 부분이니까 이미 뭘 해야 되는지가 정해져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어떻게 이제 비용을 줄이고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느냐만 남게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일사불란하게 탑다운 형태로 일을 처리하는 부분은 상당 부분 효과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미국에 있는 실리콘밸리 친구들도 이야기해 보면 삼성이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잘 파니까 뭐, 오케이 그건 인정한다 뭐 이런 식이니까요. 네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뭐 글로벌 회사가 삼성이라는 회사가 이제 글로벌하게 리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일부 나타나게 이제 된 거죠. 그럴 경우에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네. 탑 그 디시전 메이커들도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죠. 드라이브만 하니까 결국 다른 산에서 자꾸 뭔가를 하고 외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산에 올라가서 맞습니다. 여기가 아닌가벼.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에는 한두 세 사람의 꼭지지만 아래로 내려가면 수만 명이 고생하고 있는 거죠. 아.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접하게 됐었고요. 일부는 또 좀 잘 되는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대부분의 케이스가 안 됐고 하나 예를 들어 보면 제가 이제 바다 플랫폼 쪽 개발할 때 그쪽에서 이제 있었는데요. 안 됐잖아요, 결론적으로. 자체 OS 개발하던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잘 안 됐었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푸시 기반의 뭐 서비스를 또 그 뭐 메시징 서비스 같은 것들도 했었는데 뭐 그것도 제가 인벌브했었는데 안 됐죠. 그것들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이거 해 저거 해 이제 찍어서 내려오고 이거 삼성분들 안 보고 계시겠죠? 뭐 보셔도 그분들도 다 알고 계시니까요. 네, 네. 그래서 서비스라고 생각하는 그런 형태의 것들은 다 이제 웬만하면 많은 부분이 실패를 하게 된 거죠. 그런 부분이 이제 뭐 장점 단점 물어보셨는데요. 그 두 가지를 다 뭐 거기서 다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구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프로덕트를 내지만 살아남는 거 별로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과정인 것 같고 저는 뭐 제가 사측이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가진 강점은 운영상에서도 굉장한 효율성을 가지고 드라이브가 걸린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말씀하신 그런 탑다운 방식에서 오는 건데 그거는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근데 결국은 말씀 또 하신 것처럼 디시전 메이커들이 어느 정도 스코프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오퍼레이션이 완전히 결정이 돼 버리니까 그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있는 CVC들이 그러니까 그 기업들이 하는 벤처 캐피털들이 좀 있지만 그분들이 자유도를 가지고 투자처를 결정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예를 들면 뭐 상무님께서 여기 해 그러면 뭐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좀 아쉬운 것 같고 또 말씀드리면서 느낀 거가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의 문제점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야 이거 얘네가 1등인데 우리가 여기 잡아야지 하면 드라이브가 걸린단 말이에요. 또 우리 뭐 예를 들면 보스가 부장님이 야 뭐 옆집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이렇게 해야지 그럼 또 드라이브가 걸려서 잘한단 말이에요. 근데 시장은 어디 있냔 말이죠. 결국 진짜 중요한 거는 좀 놓치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면이 있고 장점도 있지만 조금 보완을 잘 하셔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기업에 들어가시게 된 계기가 기존에 창업을 하셨을 때 개발하신 솔루션의 어떤 시장성 분석이라든지
어떤 전략의 차원에서 좀 배우고 싶어서 가셨다는데 좀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그 이미 갖춰진 시장을 사실은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이라는 그룹 자체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뭘 할 수 있냐면 정답을 알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종류의 시장이 있다고 하면은 어떤 종류의 솔루션을 고객이 원하는지를 그렇죠. 이미 알게 되는 프랙티스가 거죠. 나와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몇 가지를 이렇게 하다 보면 뭐 패션 관련된 부분을 할 때는 비즈니스를 이미 해서 이게 성장돼 있는 머추어한 상태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뭘 원하고 또 어떤 종류의 계열사에서는 아직 뭐 한 80% 정도 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이런 종류의 비즈니스에서는 뭐가 문제점이니까 이런 해결책을 원하고 네. 이런 것들이 이미 좀 나와 있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좀 쉽게 좀 정답 아닌 정답을 미리 만들어 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자, 그러다 보면은 이제 비슷한 종류의 비즈니스가 있을 경우에 그렇다면은 이런 솔루션이 유효하겠다라는 판단들이 좀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한 단적인 예로는 저희가 이제 R&D를 하면서 그 삼성 반도체의 그 수율을 분석하는 플랫폼을 만든 적이 있었는데요. 그 경우도 사실은 탑다운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제 2010년도에 최초로 이제 빅데이터 플랫폼을 많이들 지금은 아시겠지만 그 스파크 이전에 이제 그 하둡 맵 리듀스를 가지고서 하는 플랫폼이었는데요. 네. 아무도 도입하고 하지 않고 있을 때 이제 저희가 그걸 가지고 전체 빅데이터를 처리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뭐 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을 전체 플랫폼을 만들었었는데요. 그런 경우도 이제 보게 되면 이미 이제 문제점은 있었던 거죠. 그러면은 그 반도체 회사는 글로벌한 반도체 회사가 마그나 칩이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그 다음에 그 TSMC라고 하는 대만 업체 네. 주로 알려진 게 애플의 칩을 납품하는 업체죠. 네. 전자하고 이제 경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텔, 뭐 엔비디아 비슷한 형태의 문제들을 안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은 그런 솔루션을 만들어 봄으로 인해서 어느 단계에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쉽게 캐치할 수 있고 그러면은 그런 업체들을 통해서 만약에 차후에 제가 회사를 설립해서 유사한 솔루션을 공급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그 페인 포인트들을 저희가 이제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러닝은 굉장히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시장의 각 인더스트리별로 그 시장의 마켓핏이나 풀어야 될 페인 포인트들에 대해서 되게 쉽게 액세스할 수 있다는 장점이 맞습니다. 있었군요. 네. 그런 이제 노하우를 많이 쌓으셔서 이제 싱가포르로 건너가게 되십니다. 그렇죠? 네. 뜬금없이. 네. 싱가포르는 어떠셨어요? 네. 싱가포르는 제가 최근에 이렇게 신문을 보니까요. 이민 가기 좋은 나라 1위에 뽑혔더라고요. 싱가포르요? 싱가포르요? 왜요? 그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아일보 정확하게는 제가 네네. 신문사는 모르겠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했는데 보니까 많은 분들이 싱가포르에 이제 여행을 많이 가시잖아요. 여행 가서 이제 보시는 부분들이 항상 깨끗한 이미지고요. 깔끔하고. 네. 그리고 아주 잘 사는 또 네. 도시가 물가가 좀 비싸지 않나요? 물가 많이 비싸죠.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인식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100% 저는 동의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실 동의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굉장히 효율적이고요, 나라가. 그리고 능력 위주로 이제 되고요. 그래서 뭐 있는 동안에는 상당히 즐겼던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단점은요. 나라가 서울만 하거든요. 6개월 되고 나면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조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는 사실 굉장히 스테이트 드리븐 돼 있잖아요. 거기가 네. 그러니까 국가가 모든 걸 거의 다 결정해서 가져가는 그런 거다 보니까 굉장히 효율적으로 뭔가 착착착 진행된다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또 매력을 느끼시는 분들은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 싱가포르에서 근무하게 되신 회사가 미디어 코퍼레이션이라고. 네. 저는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 진짜 4번의 창업의 실패. 네. 그리고 10년의 대기업의 근무 경험. 이러면 이제 거의 어떻게 보면 엔지니어 PhD 박사님 출신으로서 모든 솔루션과 다양한 마켓에 대한 분석 이런 게 다 20년의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찾는 버티컬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나한테는 20년의 경험이 있었는데 결국에 나는 이걸 할 거야. 네.
라는 게 그 싱가포르에서의 미디어 코퍼레이션 회사였던 거잖아요. 네. 네. 일단 정정하면 박사는 아니고요. 중간에 관뒀으니까. 아예 PhD 중퇴. 네. 캔디데이트. 그리고 네. 그 부분은 정확하게 보신 게요. 네. 사실은 많은 분들이 왜 삼성을 다니다가 다른 곳을 갔냐. 그럼 일반 분들이 이제 생각하실 때 대기업이 만약에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 하면은 스타트업 창업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할 텐데 또 다른 사실은 대기업이거든요. 미디어코업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네. 한국에 이제 KBS, MBC, SBS를 합치고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또 서비스가 같이 있거든요. 그리고 네이버 서비스도 있습니다. 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디어 재벌인데요. 싱가포르 근데 스럽네요. 굉장히 리지드할 거예요 거기. 네. 아. 그리고 정부가 사실은 100% 소유하고 지분을 있는 가지고. 회사고. 여기서 말씀하신 리지드 한다는 거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엄격하게 짜여져 있다. 완고하다. 완고하다. 경직된 네, 조직. 경직된.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삼성의 그런 소위 말하는 그런 탑다운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들 때문에 옮겼다라고 하면은 말이 다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당연한 이야기이고요. 근데 사실은 제가 그 2010년부터 빅데이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사실 뭐 많은 분들이 한국의 이제 대기업들이 소프트웨어 역량이 없는 걸로 사실 많이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하는 일들을 보면은 사실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했던 것들이 그 맵 리듀스를 일반적으로 그 빅데이터 플랫폼, 하둡 뭐 이런 플랫폼들을 데이터를 처리하는 플랫폼으로만 인지를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분산 시스템이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그 인공지능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싱글 프로세스에서 돌아가는 것들로는 뭐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1시간당 1.5테라바이트가 들어오는 데이터를 처리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을 분산으로 이제 새로 개발해서 다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은 그 코어 기술에 해당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바닥에서부터 아예 그냥 A to Z를 만들다 보니까 그 프로젝트가 이제 끝나고 나니 사실 이제 유지보수 업무가 이제 되게 된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코어까지 개발을 했는데 R&D에서 연구소에서 근데 그거를 사업부에서 유지보수 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 사실은 재미가 이제 업무가 재미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코어 개발을 하다가 갑자기 유지보수를 안 해주면 안 되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어플라이를 했었는데요. 미국에 있는 모 이제 회사를 통해서 어플라이를 했다가 사실은 미국을 가고 싶었죠 처음에는. 그런데 그래서 레알 스토리가 나오시죠. 네. 그런데 이게 이상하게도 그 H1B라는 잡 비자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로터리식으로 되거든요. 그게 이상하게 2번을 연달아 떨어지는 거예요. 미국에. 미국에.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인터뷰를 하고 나서 이제 합격을 하면 거기서 이제 어플라이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로터리를 돌리는데 웬만하면 잘 안 떨어지거든요. 로터리. 네, 그거 완전 정말 로터리. 그거 정말 뺑뺑이에요. 네. 그거 그 지니어스 비자라고 하는 건데. 아 그래요? 그 이제 미국 내에서 고급 인력들이 부족한 거를 해외에서 데리고 올 때 주로 이공계 쪽. 거의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2번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 맥이 빠진 상태였죠. 그래서 뭐 이래저래 해서 제 이제 그 CV가 그러니까 저 레주메가 돌려진 상태였는데 어느 날 그 헤드헌터 싱가포르에서 헤드헌터에서 연락이 왔어요. 네. 그래서 뭐 미디어콥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좀 들어보지도 못한 회사였고요. 네. 거기서 이제 CEO가 인터뷰를 원하고 포지션은 바이스 프레지던트 포지션인데 뭐 빅데이터 당신이 빅데이터 쪽에 좀 전문가인 것 같으니 빅데이터를 가지고서 이 미디어 회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4년 전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 말로는 4차 산업혁명이죠. 그거를 좀 도입하고 싶어 하니까 네. 인터뷰를 해보겠느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조건을 물어봤더니 일단 뭐 상목급이고 팀을 구성해서 네가 원하는 팀을 구성해서 펀드도 있고 해봐라. 처음부터 다 만들어서 해봐라. 와. 그러니까 좋은 조건이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일단은 빅데이터 기반에 했던 거고 제가 또 핸즈온으로 직접 이제 코딩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때까지도 그래서 당연히 일단 억셉트를 하고 이제 인터뷰를 봤죠. 물론 인터뷰를 보는 동안에는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랬는데 운이 이제 좋게 뭐 CEO가 좀 마음에 들었나 봐요. 네. 대답하는 것들을. 네. 그리고 또 삼성에 대한 프리미엄도 사실 좀 작용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에서 인터뷰를 다시 진행을 하게 됐고
이제 뭐 한 인터뷰 진행한 이후에 한 3, 4개월 이후에 합격 통보를 이제 받게 된 거죠. 와. 그래서 전혀 계획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에 그것도 이제 미디어 회사, 정부 회사의 상무라는 직책을 받아서 이제 가게 되니까 부담이 엄청나게 크게 된 거예요. 인생을 아니, 그 생각을 하지 못한 자체로도 상태였습니다. 되게 큰 도전이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회사를 옮기려고 했던 것들이 좀 뭔가 챌린징한 것들을 하고 싶었는데 그리고 삼성에서 한 것들이 이제 코어한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게 국내에서는 통하는데 아무리 삼성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한국에 있는 회사잖아요. 이게 이제 글로벌하게도 사실은 이게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그런 기회를 미국 회사들이 아니라 가고 싶었던 그 싱가포르라는 회사에서 듣도 보도 못한 회사에서 이제 주게 되어서 좀 훑어보니까 상당히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네. 미디어 회사가 종합적으로 들어있으니까 거기에서 만약에 제가 경험을 쌓으려고 하면 여러 그 회사들을 옮겨가면서 몇 년 동안 쌓아야 되는 거를 1, 2년 사이에 할 수 있게 되니까 상당한 메리트가 있었던 거죠. 특히 그런 데이터들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회사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도 몇 개 없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받아들이고 옮기게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이제 그 싱가포르로 가시게 되는 그 시기가 음.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음. 모든 미디어들이 다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던 시기였거든요. 음. 왜냐하면 예를 들면 뭐 워싱턴 포스트도 계속해서 매출이 떨어져서 미국에서도 예를 들어서 고민이 되게 많았고 한국에서도 뭐 중앙일보, 조선일보 이런 친구들도 다 이런 분들도 다 이제 우리가 이 신문 매출 가지고는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쪽에서 고민이 엄청 많았던 시기였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느끼기에 조금 차이점은 뭐냐면 지금 가신 데는 외부에서 아예 인력을 데리고 와서 네가 알아서 다 해. 하고 좀 맡긴 거가 좀 되게 되게 흥미로운 어프로치였던 것 같아요. 그러게 쉽지가 않거든요. 거기서 또 그쵸. 정부의 입김이 센 싱가포르에서 그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굉장히 좋은, 되게 재밌는 기회를 얻으셨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저도 이제 사실 싱가포르에 대해서는 그 전까지는 많이 몰랐었고요. 그리고 이제 미디어컵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보다 보니까 좀 재밌는 점 가기 전에 재밌는 점들을 이제 발견하게 됐고 네. 사실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사실 그 잡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포지션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더 매력적으로 느끼게 된 게요. 뒤에서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예를 들면 이제 KBS와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회사인데 KBS 매출이 한 9천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5천억이 아시겠지만 시청료입니다. 시청료로 벌어들이고 나머지 40%가 이제 광고 수수료나 네. 기타 등등으로 이제 주되게 이제 광고겠죠. 네. 근데 미디어컵이라는 회사는 시청료가 없어요. 시청료를 받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하는데 그 조그마한 회사 나라에서 500만 인구밖에 안 되니까 우리나라 10분의 1이죠. 그런데 매출이 4조인 거예요. 그러면 KBS보다도 4배 이상인데 게다가 시청료 없이 전체를 다 광고 수익으로 벌어들이고 있는 거였어요. 물론 그것도 이제 작다고 생각하고 이제 계속 떨어지니까 네. 뭔가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사실 제가 생각에 괴리가 생긴 거죠. 예를 들면 정부가 드라이브하고 있는 회사이고 100%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회사인데 어떻게 퍼포먼스가 그렇게 좋을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사실은 생기게 됐고요. 네네. 물론 제가 매출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해결을 해달라고 저한테 부탁하고 갔지만 사실은 그걸 못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제가 거기는 미디어라는 회사는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서요. 네. 그렇지만 그 매출 구조라든지 실제로 그런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은 생각이 훨씬 더 강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성공할지는 제가 이제 제 자신도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사실은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근무를 한 2, 3년 정도 하시게 되죠? 3년 조금 넘게 네. 했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네. 일단 굉장히 재미있으면서도 또 여러 가지 고민거리도 사실은 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상당히 잘 됐고 그 다음에 원래 생각하던 그 스코프보다는 정말 진짜 훨씬 더 큰 스코프를 하게 되었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좀 생각할 때는 어쨌든 간에 미디어 회사는 광고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딜리버리해서 매출을 올리느냐의 문제인데 네. 이분들이 이제 안고 있던 문제들이 채널이 다양화되죠. 그리고
지상파 채널에 대한 시청률은 떨어지죠. 왜냐하면 채널이 다양화되고 뭐 다시 보기도 생기게 되고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본방 보지 않고 요약된 뭐 유튜브에서 요약된 방송 보기도 하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시청률은 갈수록 이제 떨어지니까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매체에 광고를 딜리버리 하는 그 기회들이 줄어들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디서 이제 찾았냐면요. 그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컨텐츠를 잘 못 만들어서 한다고 생각을 한 거죠. 즉 시청률이 높아지는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잘 만들면은 그러면은 시청자들이 돌아올 거라고 이제 굉장히 나이브하게 판단을 하시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광고를 집행할 때 굉장히 좀 정적으로 집행하거든요. 정적이라는 의미는 마케팅 조사를 6개월 전에 하고 뭐 빨라봐야 한 달 전에 하고. 그렇죠. 근데 그 사이에 정말로 태양의 후예와 같은 그런 프로가 두세네 개는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은 트렌드가 이미 확 지나간 상태인 거죠.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시청 그 광고를 편성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효과적으로 이제 딜리버리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거를 데이터화하고 빅데이터 처리하게 되고 여러 가지 산재에 있는 데이터를 모아서 인사이트를 가지게 되고 실시간을 하게 되면 그걸 기반으로 이제 광고를 플래닝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미디어 믹스 모델링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빅데이터 도움과 AI 도움으로 하게 되면 매출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초기에는. 그래서 이제 저보고 이제 그걸 만들어 달라고 하신 겁니다. 네. 그래서 잘 만들어 주셔서 결과 근데- 좋았나요? 근데 그거를 보게 되니까요. 사실은 그런 부분은 기존에 본인들이 하고 있던 한 80%의 퍼포먼스를 90, 100으로 올리는 한 20% 정도에 늘리는 수준이지 마켓 사이즈가 줄어드는 거를 막지는 못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은 정말 태양의 후예와 같은 뭐 예를 들어 미디어컵에서 그런 거를 만들어낸다고 하면요. 자기들이 드라마도 만들어내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연속적으로 만들 수가 있나요? 1년에 겨우 한 건 정도 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마켓 사이즈를 늘리는 것 대비 다른 채널이나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 즉 디지털 마케팅 채널이 확대되면서 본인들 지상파 채널의 시청률이 줄어드는 것들을 궁극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미디어 채널이 아닌 다른 채널을 통해서 광고를 딜리버리 할 수 있는 수단들이 필요하게 된 거였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미해서 사실은 다른 플랫폼들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하게 된 거예요. 또 스토리가 너무 길다 보니까 네. 제가 간략하게. 네. 네. 그래서 이제 약 20년의 그 솔루션 개발에 대한 네. 엔지니어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굴지의 또 미디어 회사의 어떤 레거시 미디어에서 뉴 미디어로 진화하는 과정에서의 빅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서의 경력을 이제 다 녹여내가지고 지금 하시는 창업자가 되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대단하다. 박수 한번. 아닙니다. 지금 네. 생각하신 이 아이템이 23년의 노하우가 녹아 있다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 IBM 메인프레임에서 놀던 네. 그 내공도 같이 있어서 나온 게 이 아이템이다. 네. 나름 인문학적인 성찰 아닌가요, 이거는? 네.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거기서 사실은 인문학적인 부분에 실패했다라는 경험 아닙니다. 정도가 이게 있을 것 다 같습니다. 쌓여서 이렇게 이게 나오는 인문학이 원래 휴머니티잖아요. 네. 사람에 관한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드디어 다시 창업을 하신 거잖아요. 23년에 그 외도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더 좋은 창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23년이라는 시간을 내공을 쌓는 시간으로 활용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구체적이고 네. 네,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 개발하고 계신 네. 이 스마트 마인드에서.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사실은 이 아이템을 가지고 간 계기도 그 미디어콥에서 성공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싱가포르에 있는 미디어 회사는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나 아니면은 이런 그 기술들을 그 디지털 마케팅에 관련된 기술들을 이제 애드버타이즈먼트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줄여서 에드텍이라고 하고요. 네. 이런 종류의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을 에드텍 컴퍼니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네. 저희가 있으면서 무엇을 느꼈냐면요. 사실은 이런 그 성공적으로 플랫폼을 미디어컵에 딜리버리 해주면서 저희가 이제 무엇을 또 보게 됐냐면요. 다른 나라들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광고들을 디지털 광고들을 딜리버리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게 된 거죠. 그래서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네이버나 이제 다음 같은 업체들이 트래픽을 일단 많이 끌어오죠. 그러면은 네이버나 다음에서는 일반적으로 기사들이 있고 그 기사들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뭐 신문사들이 이제 광고를 이제 딜리버리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네. 그 광고들은 어디서 가져오냐면 구글과 같은 곳, 보통 그런 곳을 이제 DSP 또는 DFP라고 하는데요. 네. DFP에서 이제 가져온 광고를 뿌려주는 형태로 되게 되죠. DFP는 뭐의 약자인가요? DSP는 Demand Side Platform이라고 해서요. 디맨드 사이드라는 게 이제 애드버타이저들이 광고를 내놓는 곳입니다. 그거를 가져오면은 당연히 이제 조선일보나 한겨레 신문 예를 들면 그런 신문사들이 거기서 뭐 광고주가 광고를 내놨으니까요. 그 광고를 뭐 배너 형태로 내놓든지 하겠죠. 그거를 이제 기사에 붙여서 네. 이제 딜리버리를 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중간자들이 많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네이버가 있죠. 중간에. 그다음에 구글이 또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사실은 만약에 네이버를 통하지 않으면은 구글한테만 주면 되는데 첫 번째 네이버한테 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신문을 소비하는 한 80%에 관련된 트래픽을 네이버나 다음을 통해서 맞아요. 소비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가 이게 왕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구글은 광고를 또 거의 독과점 형태로 디지털 광고를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구글도 또 중간에서 많이 주게 되죠. 따라서 사실은 애드버타이저 관점에서는 100이라는 광고 비용을 주게 되면 네. 구글과 네이버를 통해서 이제 퍼블리셔라고 이야기하는 조선일보나 한겨레 신문의 실제적인 배너 광고들이 나가게 되는데 그 사이에 중개인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특히나 한국은 네이버 같은 그 다른 나라 가시면 아시겠지만 네이버 같은 형태로 중앙 집중적으로 뭐 이게 인공지능이 됐든 아니면 개인이 됐든 기사를 큐레이션해서 기사를 소비하는 형태가 우리나라와 일본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나라와 중국 정도 손꼽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뭐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런 형태로 하지 않고요. 일본도 당연히 그렇게 이제 소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중간에서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죠. 즉 중개 수수료를 많이 가져갈 수 있죠. 네. 그 구글은 원체 이제 독과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광고주로부터 많이 가져가고 많이 이제 먹는 형태가 네. 되니까 실제로 광고를 딜리버리하는 그런 한겨레 신문이나 이런 퍼블리셔들은 남는 게 없는 거죠. 네. 거의.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의 구조가 과거에 과거에 이제 야후에서 이제 일어나던 형태들인데요. 그런 부분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고수하고 있다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제가 판단할 때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좀 중개 부분을 좀 줄이고 실제적으로 퍼블리셔들이 광고 수수료를 많이 주지 않고 가져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없을까? 그런 부분에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위한 일종의 대안적 모델이 지금 개발하고 계신 이 유저 지향의 네. 온라인 광고 타겟팅 및 중개 플랫폼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쪽에 업계에서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이제 너무 정말 많은 걸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을 듣고서 안 맞는데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길기 때문에 짧게 이제 저희가 쓴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사이에 여러 가지들이 이제 녹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문사 퍼블리셔에 해당하는 실제로 광고를 딜리버리하는 광고 그 퍼블리셔들 신문사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어떤 식으로 보통 하고 있냐면요. 구글에게 많은 부분을 중개 수수료로 주죠. 그리고 네이버에게 또 많은 부분을 주죠. 만약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오게 되면 페이스북도 마찬가지 네이버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기사가 네. 클릭되니까 뭐 클릭되는 대로 CPC라고 하죠. 보통 코스트 퍼 클릭으로 이제 지불하게 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앉아서 돈을 벌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중개인들이 많이 이제 먹고 있는데 특히나 또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구글 같은 곳에서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고를 정말로 타겟팅을 잘해서 퍼포먼스를 많이 높여주면 일단 파이가 커지겠죠. 딜리버리 되는 파이가. 그렇게 되면 나눠줄 수 있는 것도
당신들한테 커질 테니까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당신들의 홈페이지의 데이터를 내가 가져올 수 있게 해다오.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make sense 하잖아요. 들으면 일단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구글이 가지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구글 애널리틱스라든지 이런 분석 툴들을 네. 돈을 내고 또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first party 데이터라고 하는데요. 본인들의 신문사라든지 이런 곳에 들어오는 트래픽들에 대한 오디언스라고 하죠. 사용자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데이터를 공짜로, 사실은 공짜가 아니죠. 심지어 구글 애널리틱스를 쓰게 되면 비용까지 지불해 가면서 본인들의 first party 데이터를 구글한테 주게 됩니다. 만약에 그거를 허가를 하지 않으면은 구글은 그 데이터를 못 가져가는 거거든요. 근데 데이터를 가져가면서도 심지어 차지까지 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가져가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파이는 커지게 되지만 쉐어는 작아지게 되는 거죠, 사실. 레버뉴 쉐어를 하게 되면 구글 애널리틱스를 씀으로 인해서 돈을 더 내야 되는 구조가 되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퍼블리셔들이 고통받고 있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나은 편이지만 딜 파워가 없는 작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네. 훨씬 더 많은 수수료를 지불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고 네. 저희 내부에서는 뭐 예를 들면 하나의 차이점으로 본다고 하면 그런 데이터를 제공해 줄 때 저희는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제공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가지고서 분석해서 타겟팅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네. 그럼 사용자 성향에 맞는 타겟팅으로 훨씬 더 많은 높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퍼블리셔들에게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 대가를 지불해 드리는 거죠. 오히려 예, 그게 이제 일종의 하나의 방법. 제가 예로 든 퍼블리셔들한테 훨씬 더 많은 수익이 돌아가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 외에도 뭐 다른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제가 일단 뭐 시간상 간단하게 그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럼 브리징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이 있으시면 네. 이 퍼블리셔 단, 그다음에 광고를 이렇게 아까 말씀 DSP라고 하셨는데 네. 이 두 가지 단을 이미 기 보유하고 있는 회사와 파트너십 개념으로 풀어 나가야 되지 않나요? 처음에는? 네. 어.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되게 되면 네. 사실은 한번 이제 판단해 보시면은요. 네. 지금 구글 대비 만약에 그런 DSP를 딜리버리 하고 있는 업체가 있긴 합니다. 근데 많지 않은 상황이고요. 국내는 아직까지. 그리고 네. 만약에 있는데 그런 업체와 저희가 이제 협약을 해서 한다고 하면은요. 어떻게 되냐면요. 현재 기존에 그런 업체와 그 DSP를 가지고 있는 업체, 구글 또는 다른 업체가 좀 싼 업체가 되겠죠. 그런 업체와 이제 퍼블리셔가 일을 하고 있다고 치면은요. 저희 솔루션이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퍼블리셔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비용이 사실 올라가는 구조가 되게 되죠. 그러니까 저희가 모든 플랫폼을 가지고서 딜리버리를 하지 않게 되면은 기존에 있는 업체와 협업해서 하게 되면 당연히 저희 라이센스 피가 올라가게 될 것이고요. 퍼블리셔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DSP에다가 더 이제 돈을 얹어서 그렇죠. 줘야 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다 이제 개발을 해서 딜리버리 플랫폼까지 이제 개발해서 전체적인 비용을 낮추려고 하는 거죠.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그런 그 이제 과정에 있어서 최근 이제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상당히 주목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플루언서와 그 상품 공급자들의 연결의 그런 중개 과정을 좀 더 투명하게 가신 플랫폼을 개발 중인 걸로 알고 계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현재 이제 뭐 광고 시장에서 그 기사를 읽는다 또는 뭐 유튜브에 동영상을 보게 되면 동영상 광고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그 광고가 어떤 형태로 이제 딜리버리가 되냐면요.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마켓에서는 네이버가 주되게 중개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CPC라고 해서 이제 코스트 퍼 클릭이 주된 딜의 그러니까 파워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형태지만요. 궁극적으로는 랜딩 페이지라고 하는데 기사의 배너나 아니면 동영상 형태로 마지막 최종 페이지에서 광고를 소비하는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통 이제 광고가 보여준다 해서 임프레션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임프레션인데 잘 생각해 보시면 나는 네이버에서 신문 기사를 보고서 신문 기사를 읽으러 갔지 그 광고를 보러 간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돈을 광고주가 지불하는 것들은 임프레션이 발생했을 때, 즉
기사를 읽으려고 들어갔을 때 광고가 로딩됨으로 인해서 이제 차지가 되는 구조인데 그거를 보려고 들어간 사람들이 아무도 아닌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임프레션 기반으로서는 광고가 많이 딜리버리 되는 것들은 광고주가 오케이 아는데 그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딜리버리 됐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의문점들이 많이 남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착안하고 있는 방법들이 인플루언스 마케팅 링크들인데요. 예를 들면은 인플루언스 마켓에서 이제 광고가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예를 들어 공동 구매나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하게 되면 그 주변에 이제 달려 있던 그 인플루언서 팔로워들이 많은 팔로워들이 있겠죠. 그럼 네. 그런 분들은 뭐 패션이 됐던 여러 가지 이제 테마들이 인플루언서의 테마가 있을 텐데요. 네. 그러니까 파워 블로그 예전에 이야기하면 그런 거가 되겠죠. 그런 분들의 관심이 많은 분들이 와서 이제 팔로워들이 보시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분들이 이거의 리뷰들을 보고서 그 링크가 있다고 하면은 그 링크에서는 내가 사려고 하는 관심, 즉 그 프로덕트에 대한 그 광고를 내가 소비하고자 하는 성향이 강하게 되겠죠. 네. 그럼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광고 링크들을 뒤에서 DSP에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런 링크들에 대한 통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링크들에 대해서 정말 연관된 광고들을 같이 딜리버리를 해드린다고 하면은 그렇다고 하면은 그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오는 분들 입장에서는 연계된 광고들을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살려고 들어오신 분들이고 어떤 분들은 정말로 그 제품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그 광고를 정말로 보려고 들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연계된 광고를 이제 보여줄 수 있으면 네. 그러면 훨씬 더 퍼포먼스가 높아지게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사용자에 대해서 저희가 퍼스트 파티 데이터라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바닥에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사용자의 성향이나 여러 가지들을 알고 있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직접적으로 살려고 또는 광고를 소비하려고 들어오신 분들에 대해서 그 광고뿐만 아니라 과거의 행동이나 여러 가지들을 모델을 통해서 저희들이 예측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걸 보고서 직접 화장품을 사려고 들어오신 분이지만 현재는 가방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 것들을 저희가 미리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연관된 광고들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실제로 광고를 소비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네. 즉 광고의 퍼포먼스를 높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DSP의 URL로서 저희들이 제공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그것들이 퍼블리셔에 딜리버리 되는 형태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기존에 그냥 랜덤하게 그냥 광고가 들어가거나 단순히 그 오디언스의 성향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 것보다 그 오디언스가 정말로 뭔가를 사려고 하고 광고를 소비하려고 하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임프레션들을 저희가 딜리버리 해주면 아무래도 퍼포먼스가 훨씬 높아지는 구조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를 하면 그 이제 CPC를 넘어서 이제 CPA가 CPM 그러니까 코스트 퍼 액션 그러니까 전환이나 네. 그 소비자를 하여금 구매나 이런 거를 더 전환시키는데 더 효율화된 플랫폼을 지향하고 계신다. 지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이면은 네. 유사한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에드텍에서 퍼포먼스가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은 아직까지 이제 CPM 기반의 딜리버리도 많이 이제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라서 한 스텝 정도가 이제 지금 아직 느린 상태이지만 네. 글로벌한 에드텍 시장을 보게 되면 뭐 최근에 나온 업체들 중에 이제 소셜 컨텐츠를 딜리버리하는 업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페이스북이 페이크 뉴스 때문에 본인들이 이제 기사를 큐레이션하는 거를 스탑하겠다 이렇게 이제 어나운스를 했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냐 하면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페이스북인데 간혹 가다 보면은 기사들이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페이스북이 큐레이션을 한 다음에 그 기사들을 페이스북 링크에다가 이렇게 내 페이지에다가 이렇게 끼워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럼 그 기사는 CPC잖아요. 클릭해서 가면 광고가 딜리버리 되는 네. 구조가 되겠죠. 근데 페이크 뉴스 때문에 뭐 하도 이제 말이 많으니까 그걸 안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모 업체가 거기서 어떤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서 본인들이 그런 거를 대신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가져온 거죠. 페이스북은 안 하니까요. 그럼 본인들이 어떻게 그걸 딜리버리 할 수 있느냐? 이런 플랫폼을 만든 겁니다. A라는 플랫폼을 만들었는데요. 여기에 가입하면은 페이스북, 트위터, 뭐 인스타그램, 뭐 여러 가지 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받아보겠다고 클릭하면 그거를 전체를 다 보여줘 한 페이지에. 그러면 내가 소셜 네트워크 컨텐츠를 다 모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기사를 큐레이션 해가지고 해주겠다라는 서비스인 거예요. 그 뒷단에서는 DSP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뭐 저 개인적으로는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앱의 특성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따로 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따로 쓰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하나로 모아놓으면 그런 특성이 사라지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안 쓸 거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단계를 추가하게 되는 거죠. 그 컨텐츠 소비하는 단계를.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1년에 보면은 이제 좀 더 이제 타겟팅을 높여가지고 CPM에서 뭔가 액션이나 그 컨버전을 높일 수 있는 그렇죠. 그런 형태로 이제 애드텍들이 발전돼 가고 있다고 이제 생각하는 하나의 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 주셨던 이제 퍼포먼스 마케팅 이제 대세인데 네. 이렇게 유저들한테 더 많은 액션을 이끌어내야 되는. 근데 이게 이제 그런 컨텐츠를 제작하는 사이드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스케일업하지 않게 제작이거나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으로 이걸 풀어나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캠페인이나. 근데 이제 이거를 테크 기업 기반으로 상당히 스케일업을 하게 가는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빅데이터 분석과 여러 가지 노하우를 통해서 네. 그런 아주 의미 있는 저는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인플루언서가 가지고 있는 마켓 채널들이 있겠지만 그런 채널들을 이제 DSP라든지 DSP는 퍼블리셔하고도 연결을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채널을 통해서 확장을 시키게 되면 당연히 그 광고 효과가 이제 커지는 형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을도 마찬가지로 이제 연결시켜 주려고 이제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그 회사 아이템에 대한 소개를 좀 넘어서 지금 아까 말씀 주셨던 게 이제 이런 퍼블리셔와 DSP 간의 이 중간자 네이버나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친구들이 너무나 많은 지금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거를 넘어서는 하나의 대안으로서 우리 대표님께서는 이제 플랫폼을 만들고 계신 거고, 근데 그것의 하나의 대안으로서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것도 요새 되게 중요한 화두잖아요. 맞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블록체인의 컨셉을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사실은 블록체인이라는 컨셉과 이 중개자 컨셉은 굉장히 이제 상충하는 면이 있죠. 그렇죠. 다르게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이제 하고자 하는 것들이 중개자의 역할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블록체인의 기본적인 컨셉과 상당히 많이 이제 맞닥뜨려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네. 즉 피어 투 피어를 중개자를 좀 배제한 상태에서 바로 연결시켜 주려고 하는 그러면은 사실 이제 중개자 역할이 많이 이제 줄어들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퍼블리셔들에게 많은 수익이 돌아가게 되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뭐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연결이 되거나 하면은 실제로 그 애즈를 소비하시는 분들한테 블록체인을 통해서 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리워드가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부분으로도 설계가 이제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즉 중개자를 좀 배제하고 네. 그 블록체인의 기본 컨셉을 도입시켜서 실제 스테이크홀더들에게 그 이익들을 좀 나눠줄 수 있는 구조를 네, 네. 위해서도 그런 기술 기반을 도입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유럽의 이제 GDPR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싱가포르의 PII 같은 경우, PII는 유럽의 GDPR보다도 훨씬 더 한 2단계 정도 더 강화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도 사실은 유럽보다도 어떤 측면에서는 훨씬 더 강하게 드라이브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정보들 때문에 사실 빅데이터 기반의 개인화된 어떤 타겟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어려움들도 사실 있을 수 있고 또 고객들 측면에서 볼 때는 그런 좀 사실 피하고 싶은 부분이 없잖아 있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트래픽을 못 들어오게 이제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거라고 또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블록체인으로 통해서 이제 리워드하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되게 되면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고객은 블록체인을 통해서 로그인을 한다라는 거를 알고 있게 되면 그게 대해서 동의하시게 되면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리워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개념을 도입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데이터를 기꺼이 제공해줄 수 있는 그런 동인을 주게 되죠. 그러면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부분에서 개인정보 수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피해갈 수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데이터를 어떤 어너미어스한 데이터가 온 것들을 뭐 누군지 자꾸 알아내야 되는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정확하지도 않은 알고리즘을 통해서 해야 되는 노력 대비 블록체인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알고서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아주 정확하게 이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고 타겟팅하는데도 정확도를 훨씬 높일 수 있는 측면도 이제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요약하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중개인을 좀 배제하고 네. 수익을 스테이크홀더들에게 유저나 퍼블리셔들에게 나눠주는 측면과 두 번째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좀 피하고서 자발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해주고 리워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측면 그리고 모델이라든지 알고리즘들을 좀 더 정확하게 정교하게 만들 수 있는 측면에서 블록체인 도입이 뭐 이쪽에서도 고려되면 훨씬 더 좋은 결과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네. 오늘 상당히 하이테크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대표님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요즘 대한민국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이 4차 산업혁명의 메인 키워드 중에 한 5개 정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어쩌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하는 모양새가 사실은 되게 블록체인, 되는데요. AI, 빅데이터, 네. 그렇죠? 사실은 빅데이터와 AI는 뗄래야 뗄 수가 없고요. 그렇죠. 그 네, 빅데이터를 하시는 분들이 AI는 당연히 뭐 붙여서 하지 않으면은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러니까 블록체인과 사실 빅데이터 AI는 어떤 연관이 있냐 또 의아해 하실 분들이 계신데요. 사실은 블록체인이라는 것들은 인프라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인프라라고 하면 운영 뭐 우리 이제 IT를 하시는 분들은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해당한 거죠. 그러니까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있고 그 위에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들이 있을 텐데요. 그게 네. 이제 애플리케이션들이 올라가게 될 거고 블록체인도 사실은 뭐 요즘에 이제 많이 비판하시는 분들이 뭐 블록체인 for everything 뭐 이렇게 해서 all for blockchain 해서 모든 거를 다 블록체인으로 해결하려고 하느냐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없고요. 이게 이제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에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적인 관점에서 도입했을 때의 이점과 그 다음에 거기서 뭐 여러 가지 뭐 요즘에는 코인 이야기도 많이 하니까 그런 에코시스템이 기존의 그 비즈니스 모델에 어떻게 도움이 되어서 서로 시너지를 만들어서 갈 수 있을까가 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사실은 블록체인을 오퍼레이팅 시스템처럼 인프라로 넣은 상태에서 기존의 애플리케이션들에 대해서 훨씬 더 효과적인 형태의 비즈니스를 만들어야 될 텐데 그렇다면 빅데이터라든지 AI 분석과 연계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빅데이터와 뭐 블록체인, AI는 사실 한데 묶어서 이제 인프라와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같이 가야 되는 동시에 이제 하거나 뭐 기업이 능력이 있다 그러면은 다 하는 게 좋을 거고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협업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야 되는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이 긴 얘기를 듣고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첫 번째는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더 이상 CPC보다는 퍼포먼스 마케팅이 대세인 시대인 건 맞고요. 네. 그래서 CPC가 아니라 코스트 퍼 액션을 어떻게 잘 타겟팅해서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마케터나 혹은 에드테크가 승리를 하는 건 명확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DSP와 퍼블리셔 중간에 있는 이 기득권 친구들이 너무나 많은 포션의 지금 수익을 갖고 가는 것도 명확히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인 건 맞고요. 이런 부분들을 기존에 23년 동안 쌓아오셨던 다양한 그 노하우와 빅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서의 그 다양한 그 노하우들 그런 거를 이렇게 적용시켜서 이렇게 새로운 도전을 하는 건 저는 아주 훌륭하고 또 응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총괄님은 어떠신가요? 네, 그 수익 말고도 사실은 그 광고들이 디스플레이 되는 측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개선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산업적인 구조와 그런 어떤 디스플레이의 형식이나 형태와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성과를 얻어야 되는지까지 이 전반적인 거를 다 이렇게 아울러서 가실 수 있는 결국 그렇게 지향을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길에 저는 또 도움을 또 직접적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관계에 있으니까 하여튼 말씀드린 것처럼 뭐 큰 아주 강한 각오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도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마무리를 좀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플랫폼을 개발을 하는 거는 사실 모든 스타트업은 그렇지만 시작은 되게 스케일러블하지 않은 것부터가 쌓여가는 게 저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과정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좀 그 컨텐츠적인 지점이라든지 뭐 인플루언서 매니지먼트적인 측면, 그러니까 약간 마케팅 캠페인과 이렇게 계속 연동이 되면서 계속 데이터를 쌓아가면서 하는 플랫폼을 성장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지금 이 베스트 레지던스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런 네. 어떤 내부적으로도 에코가 만들어졌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쪽에서 이제 퍼블리셔에 해당하는 그런 채널을 그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들이 또 담당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플랫폼 안에 들어오셔서 네. 또 이제 수익을 인조하실 수 있으니까 네, 네.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식으로 도움이 많이 계속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옛날에 MTV가 막 나와서 마이클 잭슨이 네. 뜬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테크 안에서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아, 예, 죄송합니다. 네. 어쨌건 그 이제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쭉 왔습니다. 중간에 광고 세션도 하나 있었는데 오늘 너무나 하이테크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중간에 타이밍을 못 잡아가지고요. 광고는 네. 그 저희 이제 네. 우리 비욘드 스타트업에서 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 얼굴에 이렇게 QR 코드를 걸고 그 온라인 워크샵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내일부터 저희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조금 하시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저희가 또 정말 그 실무를 하시는 전문가들을 모셔서 온라인 마케팅 분야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게 되고 또 실습까지 하실 수 있는 그런 순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많은 관심 가지고 또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오시는 강사님들도 전부 다 이 온라인 마케팅 쪽으로 상당히 그 인지도가 있으신 분들이니까 네, 같이 네트워크 쌓아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좀 길게 1시간이 넘었네요. 벌써 어떠셨나요? 간단히 소감. 처음에는 이제 긴장을 많이 했는데요. 네, 워낙에 이제 편하게 잘 진행해 주셔가지고 네, 네. 안방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지금까지 비욘드 스타트업은 저랑 어느 정도 친분이 있는 그 저기 창업가분들이랑 진행을 해가지고 되게 편하게 진행을 했었는데 오늘은 저는 잘 모르시는 분은 처음이에요. 근데 1시간 동안 지향하시는 바나 어떤 히스토리를 가지고 지금 창업을 하셨고 앞으로 어떻게 나가고 싶은지에 대한 명확한 그림이 저도 그려지게 된 것 같아서 앞으로 좀 유형적으로나 무형적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대안들 계속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우리 스마트 마인드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비욘드 스타트업 6번째 시간은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마무리할 때 그 여러분 안녕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 또 봐요. 또 봐요.